강도현은 한빛개발 회장실에서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65세가 된 지금까지 그가 세운 건물들이 도시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수십 년 동안 건설업계에서 성공을 거두며 치열하게 살아온 그였지만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언제나 단순했다. 성과와 지위, 그리고 돈이었다. 아버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딸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도연은 고개를 돌리며 딸의 표정을 살펴보았다. 30대 중반이 된 딸이 이제야 남자친구를 소개한다는 것에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다. 며칠 후 약속된 만남의 날,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를 나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이미 도착해 있던 도윤 옆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성이 앉아 있었다. 이정우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37세로 건축구조 엔지니어 출신이었다. 현재는 현장 안전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우의 말에 도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37세면 대부분의 동년배들이 부장이나 임원급에 올라 있을 나이였다. 하지만 컨설턴트라는 말은 프리랜서, 즉 불안정한 직업을 의미했다. 어느 회사 소속인가요? 도연의 질문에 정우는 잠시 머뭇거렸다. 현재는 독립적으로 여러 현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연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결국 정식 직장도 없는 것이었다. 식사 내내 도연은 정우를 관찰했다. 예의는 바르고 대화도 논리적이었지만 나이에 비해 사회적 성취가 부족해 보였다. 건설업계에서 30대 후반이면 최소한 대리나 과장급은 되어야 했다. 더구나 엔지니어 출신이라면 더욱 그래야 했다. 정우 씨, 솔직히 말해서. 도연이 말을 시작하자 테이블의 분위기가 긴장됐다. 나이에 비해 직급이 없어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정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과거의 회사와 견해 차이가 있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도연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회사와 마찰을 일으킨 문제적 인물이라는 판단이 섰다. 도윤아, 집에 가서 얘기하자. 도연은 차갑게 말했다. 정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지만 이미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부녀 사이에는 격렬한 말다툼이 벌어졌다. 아버지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세요. 도윤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나는 현실을 보는 거다. 37살에 변변한 직장도 없는 남자가 너를 책임질 수 있겠니? 도연도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도연은 정우와의 관계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딸과 연락을 끊어버렸다. 그날 밤 혼자 남은 회장실에서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과연 자신의 판단이 옳은 것일까? 하지만 사업가로서 살아온 경험이 그에게는 확신을 주었다.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믿었다. 이정우는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또 다른 구인 공고가 떠 있었다. 37세가 된 지금 그의 이력서는 어디서나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에게도 빛나던 시절이 있었다. 5년 전 정우는 국내 대규모 건설사인 동아건설의 촉망받는 구조설계팀 차장이었다. 서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석사학위까지 취득한 그는 복잡한 구조 계산과 안전 설계에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정우만 있으면 어떤 까다로운 프로젝트도 해결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해 봄, 동아건설은 인천 신도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총 2,000세대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정우는 주구조 설계팀장으로 배정되어 밤낮 없이 설계 도면을 검토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차장님, 이 부분 철근 배근이 설계 기준에 미달인 것 같은데요. 후배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우가 확인해보니 실제로 주요 구조부의 철근량이 건축 구조 기준의 80%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명백한 안전기준 위반이었다. 정우는 즉시 부장에게 보고했다. 부장님, 이대로는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재설계가 필요해요. 하지만 김 부장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정우야, 너무 완벽주의적으로 생각하지 마. 다른 회사들도 다 이 정도로 하고 있어. 며칠 후 정우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재 구매팀에서 저급 시멘트와 불량 철근을 대량 구매한 것이었다. 원가 절감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이는 구조물의 내구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었다. 정우는 견딜 수 없었다. 사장님, 이 프로젝트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우는 사장실로 직접 찾아갔다. 손에는 상세한 구조 계산서와 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들고 있었다. 현재 설계대로 시공하면 지진이나 강풍 시 구조물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다. 정 차장, 자네가 너무 예민한 것 아닌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고 난 적이 있었나? 정우는 포기하지 않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지만 경영진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수백억 원의 계약금과 촉박한 공사 일정 앞에서 안전은 뒷전이었다. 정우는 마지막 수단으로 국토교통부에 내부 신고를 올렸다. 익명으로 제출한 보고서에는 설계 위반 사항과 불량 자재 사용 계획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몇 주 후 정부 감사가 시작되었고 동아건설은 결국 설계 변경과 자재 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우에게 돌아온 것은 보상이 아니라 보복이었다. 내가 고발한 거구나. 김 부장이 차갑게 말했다. 앞으로 승진은 물론이고 주요 프로젝트에서도 제외야. 정우는 한순간에 회사 내 왕따가 되었다. 동료들은 그를 피했고 중요한 업무에서도 배제되었다. 결국 정우는 회사를 떠날 결심을 했다. 하지만 이직은 쉽지 않았다. 건설업계는 생각보다 좁았고 동아건설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다. 수십 군데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여보, 괜찮을 거예요. 도윤이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녀는 정우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정우는 결국 프리랜서 안전 컨설턴트로 일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일용직 현장 감독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월급은 과거의 절반도 안 되었지만 정우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의 신념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강도현은 또다시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내고 있었다. 딸과의 갈등이 시작된 지 벌써 3주가 지났지만 마음은 더욱 무겁기만 했다. 새벽 5시 결국 잠을 포기한 그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한강변을 따라 걷는 것이 그의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이었다. 아침 안개가 한강을 덮고 있는 가운데 도연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평소보다 일찍 나선 탓에 강변은 한적했다. 조깅하는 사람들과 낚시꾼 몇 명만이 눈에 띌 뿐이었다. 그러다 멀리서 들려오는 공사 소음에 발걸음을 멈췄다. 아, 그 현장이구나. 도연이 중얼거렸다. 한빛개발이 시공하고 있는 한강변 재개발 프로젝트 현장이었다. 총 500세대 규모의 고급 주상복합 건물로 회사의 올해 최대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호기심에 이끌려 도연은 현장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현장 입구에서 도연은 안전모를 쓴 채
열심히 무언가를 점검하고 있는 한 남성의 뒷모습을 보았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 실루엣이 어딘가 익숙해 보였다. 남성은 레이저 레벨기를 이용해 바닥에 수평을 재고 있었고 수첩에 열심히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상하네. 일반 작업자치고는. 도연이 속으로 생각하던 그때 그 남성이 고개를 돌렸다. 순간 도연의 눈이 커졌다. 바로 이정우였다. 정우는 작업복 차림으로 현장 곳곳을 살피며 구조물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전문적인 측정 장비들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매우 진지했다. 콘크리트 타설 부위를 자세히 관찰하던 정우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다. 여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정우가 큰 소리로 외쳤다. 현장 소장 이기석이 다가왔다. 뭔 소리야? 무슨 문제? 정우는 레이저 레벨기로 측정한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3층 바닥 슬래브의 저짐이 허용 기준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 부분, 철근 간격이 설계도면과 전혀 다릅니다. 30cm 간격이어야 하는데 50cm로 시공되어 있어요. 야, 너 뭐하는 놈이야? 이기석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일용직 주제에 설치고 나불거리고 있어? 정우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안전 컨설턴트입니다. 이대로 시공을 계속하면 구조적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는 스마트폰으로 문제 부위의 사진을 찍으며 계속 설명했다. 특히 이 보강제 누락 부분은 즉시 보수해야 합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이기석이 소리쳤다. 공사 일정도 빡빡한데 괜한 트집 잡지 마.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해도 아무 문제 없었어. 하지만 정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소장님, 이건 트집이 아니라 안전의 문제입니다. 만약 이 상태로 준공되면 나중에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정우는 구조 계산서를 꺼내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야, 이 새끼가 정말. 이기석이 욕설을 퍼부으며 정우에게 다가갔다. 누가 너한테 그런 거 물어봤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말과 함께 이기석이 정우의 가슴을 밀쳤다. 정우가 뒤로 밀려나면서도 소장님, 진정하세요.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라고 말하려던 그 순간이었다. 잠깐! 우렁찬 목소리가 현장에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집중되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현장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바로 강도현이었다. 뭐 하는 거야, 이기석? 도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이기석은 갑자기 나타난 도현을 보고 당황했다. 회장님? 어떻게 여기에? 나는 이 공사의 발주사 회장이다. 도현이 차갑게 말했다.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 도현의 시선이 정우에게로 향했다. 정우 역시 갑작스러운 도현의 등장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정우 씨. 도현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방금 무슨 문제가 있다고 했지? 정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이 앞섰다. 네, 회장님, 구조적 안전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보시오. 강도현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정우는 잠시 주저했지만 전문가로서의 양심이 그를 움직였다. 우선 이 부분을 보시죠. 정우는 레이저 레벨기를 3층 바닥 슬래브에 조준했다. 허용 처짐 한계가 15인데 현재 47나 쳐져 있습니다. 이는 구조적 안전성에 심각한 위험을 의미합니다. 도현이 직접 레이저 측정기의 디스플레이를 확인했다. 빨간 숫자가 선명하게 47.3를 표시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건물의 하중을 제대로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질 것이고 최악의 경우 정우가 말을 잇지 못했다.
이기석이 다시 끼어들었다. 야, 그까짓 거 나중에 보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정우는 철근 탐지기를 꺼내며 기둥 부분을 스캔하기 시작했다. 소장님, 이건 나중에 보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계에서 삐삐 소리가 불규칙하게 들려왔다. 보세요. 철근 간격이 완전히 엉망입니다. 정우는 줄자를 이용해 직접 측정했다. 설계도면상 300 간격이어야 하는데 여기는 520, 여기는 480입니다. 기준의 6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측정 화면과 설계도면을 번갈아 보여주었다. 도현은 점점 심각해지는 표정으로 정우의 설명을 들었다. 그럼 이 건물은 위험하다는 말씀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우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나 태풍이 오면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 보강재 누락 부분은 치명적입니다. 정우는 설계도면과 현재 상황을 비교하며 상세히 설명했다. 누락? 도현이 날카롭게 물었다. 정우는 구조용 철근이 들어가야 할 부분을 가리켰다. 여기 보시면 H빔 연결부에 보강 플레이트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건물 전체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핵심 구조인데 이기석이 불안해하며 끼어들었다. 그런 건 원래 옵션이야.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옵션이 아닙니다.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KBC 2016 건축구조기준 제8조 3항에 명시된 필수 구조 요소입니다. 그는 휴대폰에서 관련 법령을 찾아 보여주었다. 도현은 정우의 전문성에 놀라고 있었다. 단순한 일용직 노동자가 이렇게 구체적인 법령과 기술 기준을 꿰고 있을 리 없었다. 정우 씨, 혹시 자재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나요? 정우는 잠시 망설였다가 말했다. 실은 어제 자재 납품을 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시멘트 포대에 적힌 강도 표시와 실제 납품서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도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다. 설계상 40A 시멘트를 써야 하는데 실제로는 25A 제품이 들어왔습니다. 강도가 40% 부족한 셈이죠. 정우가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철근도 마찬가지입니다. SD400 등급이 아닌 SD300 등급이 사용되고 있어요. 도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기석 소장. 그의 목소리가 현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기석은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회장님, 그게 자재업체에서 일시적으로 재고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정우 씨, 혹시 자재 단가도 확인해 보셨나요? 도연이 예리하게 물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납품서를 보니 시장 가격보다 30% 이상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급 자재를 고급 자재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는 셈입니다. 도연은 즉시 휴대폰으로 본사에 전화를 걸었다. 감사팀을 현장으로 보내시오. 지금 당장. 통화를 마친 그는 이기석을 노려봤다. 소장, 사무실에서 모든 자료를 준비해 두시오. 2시간 후 감사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기석이 자재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저급 자재를 고가에 납품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일부 구조 부재를 의도적으로 생략하여 공사비를 빼돌린 정황도 발견되었다. 이기석 소장은 즉시 해임합니다. 도연이 차갑게 선언했다. 그리고 정우를 바라봤다. 정우 씨, 이 현장의 안전 점검을 전담해 주시겠습니까? 정우는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진짜 전문가라는 걸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봤군요.
그 순간 도연은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정우를 무능한 사람으로 단정지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진짜 무능한 것은 리베이트의 눈이 먼 이기석이었고, 정우는 그 누구보다 전문성과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한 주가 지난 후 한빛개발 본사 회의실에는 임시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는 안전경영 혁신 방안이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이 준비되어 있었다. 강도연은 이사들의 시선을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지난주 현장에서 발생한 일은 우리 회사에게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진중했다. 안전 불감증과 부실 시공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김상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물론 안전이 중요하지만 급작스러운 변화는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새로운 인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가 손짓하자 회의실 문이 열렸다. 정우가 정장 차림으로 들어왔고 그 뒤를 도윤이 따랐다.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도연이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다. 이정우 씨를 우리 회사의 안전품질 총괄 이사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제 딸 도윤은 ESG 경영 담당 이사로 임명합니다. 회장님, 박 이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갑작스럽게 외부 인사를 더구나 경력도 불분명한 분을. 경력이 불분명하다고요? 도연이 날카롭게 반박했다. 서울대 건축공학과 출신의 석사학위, 동아건설에서 10년간 구조설계팀장을 역임한 전문가입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직접 그의 전문성을 확인했습니다. 정우가 앞으로 나와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우입니다. 부족하지만 한빛개발의 안전 문화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도연이 다시 말했다. 정우 이사가 우리에게 제안한 혁신 방안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우는 리모컨을 들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첫 번째로 전사적 안전 예산을 기존 대비 300% 증액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총 공사비의 1.5%에 불과한 안전관리비를 5%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는 상당한 비용 증가를 의미했다. 정우는 계속 설명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예상되는 사고 예방 효과는 연간 50억 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업계 사고로 인한 평균 손실이 이 정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구체적인 시스템이 제시되었다. 두 번째로 블록체인 기반 투명한 자재 조달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모든 자재의 원산지부터 품질 검사 결과까지 실시간으로 추적 가능합니다. 정우는 태블릿을 들어 시연했다. 이 앱을 통해 누구든지 사용된 자재의 품질과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나 부실 자재 사용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세 번째 제안이 화면에 나타났다. 디지털 품질 관리 시스템 도입입니다. IoT 센서를 통해 구조물의 상태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AI가 잠재적 위험을 미리 예측합니다. 정우의 설명이 계속되자 이사들의 표정도 점점 진지해졌다. 마지막으로 사내 안전교육 아카데미를 설립합니다. 모든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윤이 앞으로 나왔다. 저는 ESG 경영 관점에서 보완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친환경 자재 사용률을 70%까지 늘리고 탄소 중립 건설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도윤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또한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매 프로젝트마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수치와 계획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최고령 이사인 조 이사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제안이네요.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 의견을 내놓았다.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 가치를 높일 수 있겠군요. 요즘 건설업계 트렌드도 ESG 경영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마침내 만장일치로 정우와 도윤의 임명이 승인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도연은 두 사람과 함께 회장실로 향했다. 정우야, 도윤아. 도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사람을 겉모습과 지위로만 판단한 것이 부끄럽다. 정우가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셔서. 아니다. 도연이 손을 내저었다. 기회를 준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다. 실력 있는 사람을 제자리에 앉힌 것일 뿐이야. 도윤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 가족도 회사도 말이에요. 그날부터 한빛개발은 완전히 달라졌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건설이라는 새로운 모토 아래 모든 현장에서 안전이 최우선이 되었다. 정우의 시스템은 점차 다른 건설사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고, 도윤의 ESG 경영은 업계 표준을 제시했다. 가장 큰 변화는 회사 문화였다. 정직과 실력이 인정받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졌다. 무엇보다 도연 자신이 변했다. 이제 그는 사람을 성과와 지위가 아닌 인품과 전문성으로 평가했다.